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 청춘오람 참진한국사 61쪽입니다. 여러분 느끼지만 책 좋죠? 출판사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편집을 잘한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나와 있는 연도를 좀 주의해 주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어서 가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왕대사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 중요하고요. 일행직은 그렇게 일행직과 경찰직은 당연히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소방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순서 묻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61쪽에 지중왕인데요. 바로, 여기 신라가 이제 커가는 거죠. 지증, 법흥, 그의 아들이죠. 지중의 아들 법흥. 그 다음에 법흥왕의 조카 진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먼저 지중왕입니다. 국호를 신라로 정했고요. 마리까이라는 칭호에서 왕이라는 칭호로 썼습니다. 우경을 실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경을 보급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순장을 금지시켰고, 동시전목은 몰라도 좋고, 지방에 군주를 파견하여 군현제를 강화하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512년. 지금의 울릉도죠.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매우 중요한 왕대사 중에 중요하니까 별표 좀 3개 하시고요. 진흥왕만큼 중요하신 분이니까. 병부 설치, 별표 3개입니다. 핵심. 신라의 중앙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중앙관서가 20여 개가 넘는데, 중앙관서 이름 중에 처음으로 보이는 게 병부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흥왕의 왕의 권력이 강화되어서 병사를 관장하는 병부를 설치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고요. 점차 국왕 중심의 정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외에 뭐가 됩니까? 율령 반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이지만 백제에서는 우리가 고이왕 정도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라는 명확하게 법흥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의 요청으로 이제 결혼 동맹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대가야 편에서 다시 얘기하겠고요. 결혼 동맹이 2번이란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나제 동맹에 있어서의 결혼 동맹이 있었고, 신라와 백제. 그 다음에 대가야와 신라 간에도 이제 결혼 동맹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울진 봉평 신라비를 봉평 신라 별표 3개고요. 봉평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또 추가 가겠습니다. 불교가 공인됐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통해서 남조의 양과 교류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내무랑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북조와 교류했다 그러면, 법흥왕 때는 백제를 통해서 남조와 교류합니다. 상대등직이 설치됐고요. 상대등은 뭘까요? 귀족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등이라는 직위를 만들었다는 왕권 강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의 국왕과 대등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국왕보다 한 단계 아래가 됐으니까요. 김해의 금간가야 정복입니다. 별표 3개. 금간가야가 532년에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금간가의 마지막 임금이 구해왕이죠. 김구해. 그건 김해 김씨니까 구해왕. 그 구해왕의 이제 법흥왕 때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진골 귀족의 칭호를 이제 받게 되죠. 한 등급 낮게 돼서. 그 구해왕의 아들이 무력의 아들이 서연의 아들이 유신, 김유신이죠. 그러니까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만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금강가의 왕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신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라로서는 최초로 건원이란 독자적 언어성을 앞에도 얘기했죠. 시기별로 대부분 왕대사를 정리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쭉 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대한 정복군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면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의 모습이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은 비석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 진흥왕 순수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 보죠. 육부의 군사를 통합해서 국가의 핵심 부대인 대당 별표 3개. 신라의 구체적인 군부대로 보이는 최초의 부대입니다.
아까 병부의 설치는 봤는데 그건 부서죠. 이번에는 군대 이름인데 대당을 편성한다라고 했고요. 개국이란 연호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 벌써 진출을 해서 남한 적성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고구려 점령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벌써 장악했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를 독점하고 한강 하류에 신주를 설치했고, 낮에 동맹 결렬되죠. 아까 얘기했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창녕비를 세우기도 하고 대가야를 정복하는 게 이제 560인데, 대가야 정복. 이 대가야 정복은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가야가 끝났다는 거예요. 562년에 대가야 정복. 이건 가야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61쪽 옆에 보면 진흥왕과 천전리 각석의 원명과 추명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그거 보면요. 일행직 같은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거기 보면 진흥왕의 아버지이자 법흥왕의 동생인 입종 갈문왕이 애인인 어사추 여량이라는 여자와 천전리에 왔었다는 내용을 그 천전리 각석 새기는 그 바위에다가 새겨놨어요. 이걸 원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원래 명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후 입종 갈문왕은 법흥왕의 딸인 지소부인과 결혼하여 삼맥부지 즉 진흥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종 갈문왕은 자기 조카랑 결혼한 거죠. 자기 형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진흥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진흥왕은 법흥왕이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이자 큰아버지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종 갈문왕이 죽은 후에 지소부인이 법흥왕의 딸이죠. 어린 진흥왕과 함께 천전리에 왔던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천전리라고 하는 곳에 각석이 있으면 거기에는 그 바위로 되어 있고, 우리 청동기 시대에 바위 그림 얘기했잖아요. 그 바위 그림이 천전리 각석입니다. 그런데 그 천전리 각석에 지금 봤던 진흥왕의 아버지, 진흥왕의 아버지의 그 글이 들어있고, 진흥왕이 어렸을 때 진흥왕의 어머니와 와가지고 했다는 그 내용의 각석이 거기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왕과 관련해서는 천전리 각석도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 넘기셔서 보면 62쪽입니다. 한강 유역을 확보한 진흥왕은요, 한강역의 당항성을 이용해서, 당항성 별표 3개입니다. 대중국 전진 기지예요. 이제 직접 중국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남조에 불경에서 가져오는 처음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를 시작합니다. 564년에. 얼마나 벅찼을까요? 이제 가장 후진적인 국가에서 아주 개걸스럽게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자신감은 황룡사의 준공으로 나타납니다. 황룡사. 예, 아주 뭐 엄청난 사찰을 만들죠. 그 밖에 화랑도를 7번에 보죠. 국가적 조직으로 확대 정비했습니다. 이것도 별표 3개죠. 화랑도. 예. 그 다음에 사정부와 품주인데 중요한 거는 사정부란 것입니다. 별표 3개. 자, 우리가 이제 삼국의 그 여러 관서 중에 명확히 알 수 있는 이른바 감찰기구를 사정부란 것이 설치가 됐던 걸 알 수 있고요. 고려에는 어사대라고 부르고 조선시대 사원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사정부란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니까 거칠부를 시켜서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한 거죠. 이 국사는 이제 좀 거기 545년입니다만 좀 약간 전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까 봤잖아요. 고구려에서 기순한 승려 해량을 최초로 국통에 임명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불교 교단 정비죠. 그러니까 진흥왕 때 화랑도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불교도 이제 국가 시스템의 교단으로 통합을 시키고 아주 왕권을 잘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요, 진흥왕 순수비 4개를 그냥 이제 소개해 놨습니다. 보통 이 진흥왕 순수비의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서 황초령비하고 마운영비는 명확한데요, 북한산 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왜냐면 비문이 판독이 안 되는데, 북한산 비에 대해서는 하나 좀 읽어볼죠.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진흥 태왕이라고 새겨져 있다. 추사 김정희가 1816년에 발견하고 판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추사 김정희를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어본다면은 순수비 물어볼 때 아마 이런 힌트도 들어갈 거예요. 네.
이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비봉이라는 꽤 높은 500m가 넘는 데 있어요. 여기 지금 가면요 철조망쳐서 못 올라가게 해요. 사람들 저 장비 갖추지 못하면.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다 올라가죠. 예. 근데 그 김정희가 여기로 올라갔다는 게 좀 대단해요. 뭐 장비도 없을 텐데. 지금은 그 비봉에 있던 비를 옮겨 놓고요. 거기다 비봉에는 이제 모조품을 갖다가 해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왕대사를 보면요. 여러분 좀 보세요. 진흥왕하고 475년 성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신라와 백제는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예. 그래서 거기 선덕왕 때 보면 계속해서 백제는 이제 신라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진평왕인데 진평왕도 먼저 보이죠.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원광법사가 왕의 요청으로 수나라의 고구려의 원정을 청하는 걸사표를 지은 적이 있고요. 화랑도에 세속 5개가 내려지잖아요. 세속 5개라고 하는 화랑이 지켜야 될 계율 원광법사. 그 다음에 이제 진평왕 시절에 왕실의 신성을 강조해서 성골의 개념을 쓴다. 별표 3개. 자, 우리가 성골, 진골이라는 개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성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아주 왕실을 높였던 성스러운 족속들이다. 성골의 개념이 나왔던 시기가 진평왕 시기로 우리 기억하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 성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딸이 아니죠. 딸들은 아니고 선덕여왕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왕이 될 수 있었던 일. 성골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선덕여왕입니다. 황룡사 구충탑을 건립하죠. 동그라미 해야 되고요. 황룡사의 구충탑. 근데 구충탑은 어떤 염원? 통일의 염원을 낳았잖아요. 이 김유신이라는 세력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예. 그래서 선덕여왕의 황룡사 구충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통일의 염원을 담은 구충탑을 세웠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신라는 삼국 통일하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신라인들이 그게 고마워가지고 드디어 부처님의 나라가 되었다. 절을 지었어요. 그 절의 이름은 뭐예요? 불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 전 황룡사, 통일의 염원, 통일 후 통일됐으니까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일 전 황룡사, 통일 후 불국사. 예. 그래서 지금 선덕여왕 때 이제 거기 그 정도만 얘기했는데 642년에 대야성이 함락되죠. 좀 이따 그건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백제가 복수를 한 거죠. 관산성 이 전투에 복수를 한 거예요. 642년 의자왕 때 대야성을 점령합니다. 그 대야성 성주를 죽였고 품석을 죽이고 그의 부인 고타소 김춘추의 딸입니다. 역시 죽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라가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강역을 장악했어. 고구려와 원수가 됐죠. 그리고 원래 이제 고구려 걸 되찾았으니까. 그다음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킨 이후에 계속 양면적인 공격을 받는 상당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한 사람이 63쪽에 있는 진덕여왕대의 동그라미 2번 김춘추라는 사람이죠. 김춘추는 고구려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절당하죠. 바다 건너 일본 갔죠.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죠. 결과적으로 나당연합을 결성시킨 게 648년입니다. 김춘추는요. 대야성 전투에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서 삼국사 기록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맹세를 해요. 하늘 아래 같이 살면서 백제와 같이 살 수는 없다. 기필코 백제를 멸망시키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나당연합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태화는 독자견을 포기하고 당의 연호를 사용하죠. 왜? 당과 연합하면서 당의 속국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자, 거기 63쪽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라의 금성문들을 제가 지금 소개해 놨는데요. 신라는 이렇게 비석이 많아요. 고구려는 지금 우리가 한 2개 정도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물론, 최근에 또 집안비에서, 집안 지역에서도 비석이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내가 이제 넘어갔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때 더 추가하겠습니다.
신라 금속무 관련해서는 지금 포항의 중성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장 오래,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부터 쭉 내는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영일 냉수립을 거쳐서 울진 봉평비란 겁니다. 밑에 설명을 보자. 3번 울진 봉평비 524년 법흥왕 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61쪽에 가가지고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한 게 5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법흥왕이 율령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는데 이 울진 봉평비가 524년 명확한 연도가 돼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한번 보면요. 울진 지역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가면서 거벌모라라는 지역의 남미지라는 마을 주민들이 저항을 하자 육부 회의를 열고 대인, 국가에서 이제 뭐 배설한 사람이죠. 대인을 파견해서 처벌하는 내용이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뭐 노인법이라든가 장형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런 거는 법흥왕 때 율령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진 봉평비는 율령 반포를 증명한다는 데서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라 육부 등 신라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금속문 중에 울진 봉평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잖아요. 단양적성비 밑에 설명 보면요. 충청도 단양의 적성이라고 하는 데를 점령하고 세운 척경비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한강 상류 지역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진흥왕 때죠. 이사부, 거칠부, 김모력, 즉 김유신의 조부 등의 신라 장군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의 신성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몰라도 좋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울진 봉평비, 법흥왕대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단양적성비, 진흥왕대와 관련이 있다. 물론 중성립이하고 냉수립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중성립이와 냉수립, 봉평비 발견의 의미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냥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신라의 금속문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오죠? 가야연맹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대하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신라가 결국은 발전기를 거쳐서 한강역을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백제와 격렬한 대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와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아까 진평왕이 뭐 이 걸사표를 올려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신라는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이제 김춘추다. 김춘추에 대해서 뭐 태종무랑 김춘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김춘추가 일본사에서는요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라고 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낙가노에라고 하는 나중에 천황이 됩니다만은 낙가노에 황제가 중국에서 율령을 이렇게 배운 당시 그 엘리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제계 귀족들을 척결시키고 정권을 장악하고 이른바 율령 정치를 시작한 게 다이카 개신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다이카 개신 되게 중요하는데 그 시기에 김춘추가 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서기에도 김춘추에 관한 기록이 조금 나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신원서판이 뛰어났던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김춘추 얘기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신라로서는 절대절명의 얘기인데 그걸 뒤집게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이때 동아시아는 이제 세계 아주 긴밀히 연결하는 국제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64쪽입니다. 가야연맹인데요. 가야는 거기 이제 1번에 보면 전기 가야연맹, 그리고 밑에 2번에 보면 후기 가야연맹으로 나누고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어요. 전기 가야연맹은 법흥왕 때 멸망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자, 그럼 전기 가야연맹과 관련해서 거기 2번 육가와 금간가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간가야에 보면 성립보죠. 전설에 의하면 서기 42년 가야 지방의 9촌장인 간들이 김해의 구지봉에 올라 거북이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알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알에서 나온 수로가
왕이 되었고 나머지 5명은 각각 5가의 통치자가 되어서 6가야가 되었다라고 이제 신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가 신화고요. 왼쪽에 지도 참고하세요. 지금의 김해 지역입니다. 금강가야는 발전 가야 연맹의 연맹장인 김해 금강가야는 한해 9년가 외와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죠. 철 수출 많이 한다고 분명히 앞에서 봤습니다. 4세기 초 고구려가 낭랑을 몰아냄으로써 미천원 때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유력한 교육상들을 일으켜렸고 4세기 중반 근초고왕이 장군 목나 근자를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위태로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4세기 말 멸망부시죠. 신라를 지원하러 내려온 고구려 광개토당인데 내무랑이 원병을 요청했다고 그랬죠. 낙동강 서쪽 쪽으로 축소되어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6세기 백제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탄 신라 버풍왕 세력의 확대로 금강가야가 멸망합니다. 532년이 되겠죠. 밑에 사료에 보면 금강가야 대가의 건국설화가 나옵니다.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라는 게 나오죠. 가야국에 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아주 간단한 기록이 나오는데 가락국기에 보면 금강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에 보면 대가에 관한 서료가 되는데 거기 옆에 잠깐 보면요. 대가야의 시조는 이진 아시왕인데 그로부터 도솔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간 지속됐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 밑에 한번 설명 보면요. 김수로는 수로왕이죠. 금강가의 시조이며 이진 아시왕은 대가의 시조다. 좀 특이하죠. 이진 아시왕. 우리나라에 이런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이진 아시왕과 수로왕의 관계를 형제 관계로 상정함으로써 발전이 늦었던 대가야가 의도적으로 자국의 기원을 금강가야와 같은 시대로 끌어올려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신화적으로는 뭐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참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후기 가야연맹은 왼쪽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고령의 대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가야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중심이 이동한 이유가 뭘까요?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죠. 아무래도 이 산지 지역이고요. 지금도 경상도 지역에서 사투리가 가장 심한 데가 그 가야 합천 저쪽이에요.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여기서 온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온 친구가 통역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인데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오지잖아요. 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봤지만 신라의 세력, 백제의 세력으로 지금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고구려는 일단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고요. 후기 가야연맹 보죠. 대가의 흥망. 발전 보세요. 475년 백제 한성 함락 이후에 주변 정세를 이용해서 세력을 확대했고 백제가 살짝 약해지니까 친백제 정책 하에 대가야 백제 신라 연합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고구려가 워낙 세니까 나제 동맹에 가야도 살짝 들어간 거죠. 그런데 섬진간 하구를 장악해서 중국 외와 활발히 교류했는데 479년 대가야 하지왕은 중국 남제에 사신을 파견했다. 별표 3개. 대가야가 중국에 사신을 파견했던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7급이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대가야 하지왕 보시죠. 이 시기 대가야는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등등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 등장했어요. 479년 중국 남조 국가인 남제에 사신과 국서를 보내고 남제로부터 보국장군 봉구강에 책봉되는 등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부상을 한 게 바로 가야다. 그러니까 대가야는 중국에 사신도 보내고 책봉도 받았다. 별표 3개 하시고 기록해 주세요. 6세기 초 500년대죠. 섬진강 하구를 놓고 백제 무령왕과 대립하자. 왜냐면 무령왕이 대사진을 점령했다고 아까 우리 무령왕조 본거에 나와요. 친신라 정책으로 이번엔 전환합니다. 백제랑 이렇게 좀 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신라로 전환해서 신라 버풍왕과 대가야 이내왕 사이에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게 522년 결혼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나제 동맹에서도 결혼 동맹이 있었잖아요. 동성왕, 백제 동성왕. 마찬가지로 버풍왕 대 결혼 동맹이 맺어집니다. 근데 이 결혼 동맹 깨져요. 왜 깨졌는지 몰라요. 529년 보세요. 결혼 동맹이 파기되고 버풍왕이 대가야를 공격하자 백제와 연합해서 다시 친백제로 돌아섰고요. 금강가야가 멸망한 이후
백제 사비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가야 부흥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백제를 도와 참전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게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산성 전투에 대가야도 들어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가야가 줄을 잘못 썼죠. 대가야군도 대패합니다. 그 이후 진흥왕이 보낸 장군 이사부가 이끈 신라군이 고령을 함락하자 마지막 왕 도설지가 항복함으로써 대가야는 멸망했습니다. 562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야는 이와 같이 백제와 신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의 균형을 모색했으나 결국 신라에게 무너지게 된다. 물론 강했을 때는 대가야가 어디야?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도 한다고 나오잖아요. 예. 섬진강 하구지역 차지했다. 가야의 문화와 관련해서는 하나 좀 특이할 게 있어요. 거기 기억. 가야금을 발명한 우륵이라는 사람, 유학자인 강수, 글씨 잘 쓰는 김생, 전부 다 이 신라인인데요. 이들은 대가야 출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가야 출신 인물로서 우륵이라든가 유학자 강수라든가 김생 이런 사람이 대가야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야에 발달된 토기, 오른쪽에 보면 수레토기라고 보이잖아요. 이게 일본의 스에키 토기, 당시 아스카 문화에 죄송합니다. 스에키 토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야의 고분은 김해의 대성동 고분, 밑에 자료 넣어놨어요. 대성동 고분의 출토물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고령의 지산동 고분. 예. 그래서 고분의 이름, 김해는 대성동, 고령에는 지산동 고분이 있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철제 갑옷과 말 가리개죠. 철의 나라 가야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철제 갑옷으로 이렇게 무장한 군대가 있었지만 고구려 군대, 남한 고구려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에 역사 스페셜 시간에는 이 고구려에 썼던 화살촉 같은 것과 거의 비슷한 합금을 만들어서 이 판 갑옷에 활을 써가지고 직접 뚫는 실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자, 고구려가 그만큼 더 한 수 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가야까지 우리가 썼는데 여기다가 가야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렇죠? 가야는 고대 국가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가야, 연맹이 되는 거지. 굳이 쓴다면 가야 연맹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최근에 대통령께서 가야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그래가지고 가야사 다시 연구하자고 얘기하는데 워낙 사료가 적고 아무래도 고고학적인 데 의존해야 보니까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66조로 가시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삼국이 막 항제하는 시기에 통치 상황을 살펴봤는데 간단한 통치 체계에 대해서, 즉 제도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66조, 이 제도사는요, 일행직을 준비하는 분한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도사와 관련해서 큰 문제 나온 게 공개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니까 제도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자, 거기 역대 귀족 합의 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백제엔 정삼회의,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었고, 발해에서는 정당성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고, 왼쪽에 보면 신라 육부의 형성과 해체라고 해놨는데요. 신라가 이제 육부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돼 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등제죠.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관직의 등급이 정비된다고 했습니다. 1번 보죠. 삼국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관등제를 정비했는데 관등과 관직 체계는 신분제와 연관돼서 운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평양 천도 이후에 일관등의 수상격인 대대로가 나타납니다. 대대로. 우리 아까 언뜻 6세기 귀족연합 얘기하면서 대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등입니다. 관등은 일관등을 대대로라고 부르고, 이관등을 태대형이라고 그러죠. 보통 일관등에 속하는 관직을 대망리지,
이 관등 태대형에 속하는 것을 망리지 이렇게 얘기하죠. 관직의 등급과 관직명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직명이 이제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이제 임명직이고 말이죠. 관등으로 따지면은 뭐 최고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고 모두 14관등 정도 나타났다는 건데, 오른쪽에 자료 잠깐 보시면요. 고구려 관등제는 아주 정확지가 않아요. 되게 뭐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 초기 관등제는 3세기 후반 이후 왕권 강화와 나부의 해체에 따라 변모하는데, 자치적 성격의 관등은 소멸 변화되었고, 왕권을 중심으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관직의 형계와 사작의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등제가 성립되는 6세기경에는 12 혹은 14등급으로 정비됩니다. 그러니까 12등급일 경우도 있고 14등급 관등일 수도 있어요. 보통 14관등제로 우리가 통일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확하시고요.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죠. 3세기 중반의 귀족연합체제의 성립에 따라 1관등인 대대로가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고 5등급인 조이두 대영 이상이 제가회의에 참여하여 국가기밀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5등급인 조이두 대영 이상 제가회의, 별표 3개. 자, 이거 기준입니다. 어렵죠? 별표 3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등급인 조이두 대영 이상이 들어간다. 정리되셨죠? 고구려는 14관등, 최고 관등은 천도유의 대대로, 그리고 제가회에는 조이두 대영이야 5등급 이상이 들어간다. 오케이, 됐습니다. 옆에 고추가와 대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백제의 관등부죠. 수상격입니다. 수상격인 상좌평, 내신좌평이라고 하는데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보통 육좌평제가 고이왕대에 마련된다고 우리 앞에서 봤는데요. 그 중에 1등급 좌평, 이제 1관등에 이제 뭐 좌평, 달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좌평 중에서도 내신좌평이 상좌평이라고 지칭하면서 밑에 그 자료에 보면 좌평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내신좌평이 이제 가장 높은 직위, 수상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설명이 나오잖아요. 상좌평. 전제왕 때 처음 나타나는데 좌평으로 이루어진 최고 귀족회의 의장직 책으로 추측이 되고요. 육좌평 중 광명초를 맡은 내신좌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좌평과 내신좌평이 수상의 역할을 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는 좌평과 솔계와 덕계로 나누는 그런 솔계, 덕계의 그 관직이 보이잖아요. 그럼 밑에 잠깐 읽어보시고요. 아까 고구려는 그 형계도 있고 사자계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국과는 전혀 다른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대로, 태대형, 울절,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중국화되기 전에 중국의 영향을 받지만 독자적인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었다. 신라의 관등 볼까요? 이벌찬 이하 17관등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벌찬 위의 관등인 태대각관과 대각관이 수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오죠. 신라의 경의와 외인데요. 이 경의와 외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경의, 서울, 서라벌 사람들에게 주는 관직. 외이, 지방 사람에게, 지방의 유력자에게 주는 관직. 그러니까 아무나 서라벌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신분적 차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거기 1번 보죠. 경의는 왕경인을 대상으로 했고 외인은 지방의 촌주 세력이 부여됐으며 경의에 비해 신분적으로 지위가 낮았습니다. 외유의 최고관등인 약간 술관등은 경의 5두품에 준하는 대우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왕이 이제 그 관산성 전투로 이제 가다가 위로하러 가다가 매복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신라인 고관 도도라고 나오는데 고관은 그 지방 외유의 3관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잡힌 거죠. 신라도 이렇게 1관등을 이벌찬이라고 합니다. 상대등 같은 직위는 이벌찬에 속하겠죠. 이찬, 잡찬, 파진찬, 찬으로 쭉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식의 그런 명칭을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신라가 이렇게 이원적 경위가 있었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68조에 보면 다시 삼국의 중앙, 지방, 군사 조직을 다 묶어놨어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끝낼게요. 수상, 고구려에는 대대로 초기에는 국상이라고 불렸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고구려 이제 천도 평양천도 이후에 대대로 망리지 이렇게 불렸다. 백제는 육자평 중에 상자평, 신라에서는 가까이나 상대 등 수상이라고 이제 수상의 직책이죠. 관등은 다 일관등들입니다. 밑에 관등은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대대로야 14관등, 좌평이야 16관등, 이벌찬이야 17관등. 귀족회 아까 했고요. 중앙관제 전부 5부예요. 5부, 신라만 6부. 뭐 그 정도. 거기 지방장관은 별표 3개 하십시오. 요거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5부의 지방, 큰 지방의 장관을 욕살이라고 불렸고요. 그 지방관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을 성을 관리한 지방을 처려근지나 도사라고 불렀다. 욕살과 처려근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백제에서도 지방을 5방으로 나누는데 최고 책임자를 방령, 그 아래 조그만 군은 군장. 신라에서도 지방을 5주로 나눴어요. 통일 전에 5주로 나누는데 군주, 그래서 지방관을 태수 이렇게 됐어요.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고구려의 욕살 처려근지, 백제의 방령 군장, 신라의 군주 태수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라와 관련해서는요, 특수행정구역인 이소경이 있어. 통일 전에 동원경, 강릉과 중원경, 충주 2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일 후에는 5소경이 되잖아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군사인데요, 군사와 관련해서는 신라 같은 경우에 아까 진흥왕 때 대당이라는 군대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걸 중앙에 서당이라는 군대로 이제 편제가 됩니다. 지방에는 정이라는 군대가 있죠. 그래서 서당과 정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장군들 이름을 뭐 군주라고도 부르나 대감, 당주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거기 군사지휘관 관련해서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지방장관이 군사 지도자를 겸임했다는 특징도 있죠.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방장관이 중요합니다. 욕살과 처려근지, 방령 군장, 군주 태수, 지방과 관계된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고 어느 나라의 특성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66조하고 66조에서 68조까지가 이제 사실은 제도사잖아요. 중앙관제하고 지방관제의 그 제도사인데, 사실 뭐 제도사 여러분 대단히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니까 그렇게 뭐 제도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부담되시는 분은 건너뛰어도 좋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주시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일행직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뒤로 가서의 제도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 초창기의 제도사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경쟁이 심할 때 떨어뜨리는 문제를 내는데 아주 좋은 챕터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